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건축 허가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건축을 하려면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건축 허가라고 하면은 뭔가 건축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의는 이렇습니다. 건축에 대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해요. 그리고 건축행위는 어떤 유효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므로 꼭 건축행위를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허가 없이 거래한 건축물도 사법상 유효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물적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 토지에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허가받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허가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은 그 양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건축 허가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봤더니 거기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형 사고잖아요. 이미 뭐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용도의 목적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큰 낭패죠. 이런 경우 잘못 안내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 사전 결정 제도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어느 건물을 구매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이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건축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토지음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번지를 치면은 자세한 이제 이용계획 확인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 해당 지역의 구청의 토지과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 지역 내에 관할 내에 토지에 대한 또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약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을 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결정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지,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뭐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만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길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또 허가권자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전 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 허가권자가 환경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 혹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이것들을 협의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검토가 완료됐으면은 입지나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뭔가 뭐 공고는 하지 않아요. 신청자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본 건데 이거를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죠. 그 개인에게는 영업 비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이 사전 결정 통지의 효과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죠.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농지 전용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농지 전용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허가받는 게 가장 강한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신고나 협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동 패스인 거죠. 자, 농지 전용이라는 말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전용은 뭐 전문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돌려서 사용한다. 전환할 전, 바꿀 전이잖아요. 농지를 돌려서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그 산지를 돌려서 다른 개발할 용도로 사용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농계, 하산. 사전 결정 통지하면은 농계가 하산한다. 논계 하산, 농계 하산. 그렇게 외워주세요. 농계가 일본이 물러가기로 사전이 결정되면 농계가 굳이 외장을 끌어안고 떨어질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로 하산하면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렇게라도 외워두세요. 농계 하산.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산지 전용 허가에서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시 외 지역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 외 지역은 이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만 어떤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 결정을 받으면은 보전 산지인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 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은 이제 도시 외 지역이잖아요. 도, 관, 농, 농자 할 때 농림지역은 도시 외 지역이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산지 전용 허가 뜻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4. 사전결정 통지 후에 건축허가 신청 의무.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여기서 사전결정까지 받았으면은 2년 내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사전결정 한 후에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사전 결정이 됐다고 해서 통지가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불필요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여기서 건축허가 대신에 착공신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착공신고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죠?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허가권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권자에는 국장이나 도지사는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도지사가 직접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 증축인 경우인데요.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이 중요하겠죠. 다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원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냥 허가를 한다는 거죠.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아래에 있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는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한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또 구청장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무엇이냐? 위에 3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즉 뭐죠? 요 건축물을 말합니다.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 뭔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로부터 검증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건데 뭐냐면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이중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위치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수삼천, 자연환경, 수질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위숙, 011,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주교 위숙이 있어요. 주교 위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수하면 3천 준다니까 그 범죄자를 설득시키고 그 위숙이 011로 전화했어요. 자수 3천, 위숙 011, 주교 위숙. 이거 몇 번 하면은 암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연면적의 합계가 990제곱미터니 2층의 위락시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000m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 숙박시설이었죠. 그러니까 990이면은 해당이 안 되는, 이게 맞는 거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시장 군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 버리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볼까요? 시장 군수는 주거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 다음의 사항들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사전 결정에서는 농계 하산이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공작물의 축조 신고,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요.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 계획의 인가,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산지 전용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다 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매도 청구 부분이 나오는데 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조건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죠. 건축을 하려면은 그 땅의 소유권을 갖고 해야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소유권도 없이 건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런 게 어떤 것이냐면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니까
권리를 확보한 거니까 그것은 이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네,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더 중요하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분양이라는 것은 다수를 대상으로 권리 이전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이익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는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특별한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매도 청구는 앞으로도 몇 번 나올 텐데요.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뭐 권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그러나 헐값에 후려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가로 해야 됩니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일단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협의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가격을 정해서 조건을 정해서 양수양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이제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런 반드시 요건을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예외를 남발할 수 없으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주거단지나 어떤 뭐 학교 그런 데 가까운 곳에 근처에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옆에 뭐 나이트클럽이 들어간다. 그래서 쿵짝쿵짝거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역의 용도상 들어갈 수 있음에도 이런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이겠죠. 그런데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지하층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죠.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이제 침수로 인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지하층, 그 지하층이라는 게 뭐죠? 그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 그런 거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임의적인 취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이런 허가 부분은 대부분은 그냥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법에서 이 3개, 그리고 또 이제 주택법에서 1개가 나와요. 농지법에서 1개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후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필수적 취소 사항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의 경우에는 3년, 그래서 미착수 2년. 그 다음에 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해야겠죠.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은 뭐 바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왜 6개월을 기다려주냐면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으면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또 있겠죠. 그 취득한 사람이
그 허가 사항을 가지고 다시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6개월 정도는 기다려줘서 그런 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매, 공매가 돼서 대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사람조차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는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미착수 상태로 2년, 뭐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 혹은 대지 소유권 상실한 데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뭔가 액션이 없으면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때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제 허가를 취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통과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통과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 반복됩니다. 한결 수월해지니까 잘 참고 인내하시고 이 과정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허가 제한권자. 먼저 국토부 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있어요. 제한권자는. 자, 먼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결국 요청을 하면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요청을 하면은 그때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무부 장관이 직접 허가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상위 이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은 같은 광역자치단체 장입니다. 같은 레벨인 거죠. 밑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장이고요. 같은 레벨끼리 이렇게 제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한권자를 살펴봤고요. 이 제한하는 절차를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이게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되는 거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때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대로 암기해두세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니까 해제를 명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고, 해제를 이게 명령하는 건데 해제를 권고한다 라고 해도 틀린 거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사실 그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아닙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런 데도 이런 그 비슷한 과정이 다 나오는데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또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자주 나온 게 이제 허가 제한 기간입니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무작정 오랫동안 할 수 없고요. 2년 이내로 하되 다만 1회 하나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3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시험에 곧잘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한 경우 그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서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자, 요 관계를 한번 이해해 주세요. 제한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였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제한한 경우에는 원래 건축 허가를 내준 그 허가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요. 이 허가권자가 이제 이 사실을 공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제일이 중요하죠. 안전제일이.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 이 숫자들을 안전제일에 연관시켜서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한 건축물 같은 것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보증을 받았고 신탁 체결된 거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겁니다. 예치금 반환할 때는 그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대상 건축물이 이제 큰 건물이죠. 초고층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16층 이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영향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거는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